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마음챙김이라는 책이에요. 엘렌 랭어 교수님이 쓰신 책이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소개해드릴 부분은 129페이지 마음챙김과 함께 나이 들기예요. 나이가 들면서 그런 우울증이나 그런 기억력 감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챙김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젊은 분이시라면 부모님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런 노후의 생활을 좀 더 활력 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챙김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런 기능들을 키우시는 것이 삶을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한 연관성을 실험한 사례라서 이 부분을 잘 부모님께 해나가실 수 있도록 마음챙김의 상태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유도를 한다면 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옆에서 사시기를 모두가 다 바라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이시라면 뭐 40대에서 뭐 50대, 60대 분이시라면 뭐 20, 30년 후에 아니면 40년 후에 내 모습이잖아요. 지금부터 마음챙김의 그런 능력을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그 나이가 됐을 때도 충분히 건강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한다면 그렇게 행동으로 내 삶을 이끌어간다면 충분히 열정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연구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마음챙김의 증진이 그런 효과가 뭐가 있냐면요. 우울증 완화와 기억력을 상승시켜 주는데 좋다는 거예요. 그 연구 사례로 행동 모니터링이라는 그런 기법을 이용해서 우울증을 완화하고 동시에 자각 수준과 기억력을 높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 대상자들은 누구냐면요. 퇴직자하고 요양원 거주자 그 두 부류의 그런 노인분들을 참여시켰어요. 참여시켜서 4가지 부류로 분류를 해서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첫 번째 집단은 아주 낮은 마음챙김의 수준이에요. 미리 정해진 한 가지 일을 일주일 동안 날마다 모니터 하라는 그런 간단한 지시예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날 처음 선택한 음료 기록하기 그런 것처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집단은 날마다 다른 행동을 모니터 했어요. 매일 날마다 똑같은 걸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를 모니터 하게끔. 그리고 세 번째 집단은 날마다 다른 행동을 모니터하는 동시에 각 행동에 대해 자신이 선택할 수 있었지만 선택하지 않은 그런 대안에 대해서 3개씩 기록하라고 지시를 받았어요. 내가 뭐 주스 중에서도 뭐 오렌지 주스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주스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주스는 선택하지 않았는지, 왜 이 주스를 선택하지 않고 왜 이거를 선택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3가지씩 기록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의 마음챙김 수준의 집단은요 뭐냐면 모니터할 행동을 본인이 고른 것 외에 세 번째 집단과 동일한 지시를 받았어요. 모니터할 행동을 자신이 직접 고르는 거예요. 고르고 나서 왜 이거를 선택하고 다른 걸 선택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메모를 하는 거죠. 기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실험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실험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면담을 한 거죠. 정서 상태, 타인에 대한 의존하는 수준, 그리고 자신감, 기민함 수준을 평가했어요. 왜 의존함 수준을 평가했냐면요.
나이가 들면 의존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특히나 요양원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 다 도움을 받잖아요. 그리고 다 그 요양원 직원분들이 그 노인분들을 위해서 뭐 해주는 것들이 많잖아요. 노인분들이 직접 할 수 있지만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의존도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했어요. 이 실험의 결과는 어땠냐면요. 네,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대로 더 많은 결정과 통제력 행사를 받은, 요구를 받은 피험자들일수록 덜 우울하고요. 더 자립적이고 자신감이 있고 더 기민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실험을 할 때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 요구사항이 많았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고 왜 그걸 선택했는지 다른 대안을 왜 선택하지 않았는지 그런 대안들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각을 하고 관찰하고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립적으로 해야 하니까 가족들이나 아니면 그런 본인들, 노인 본인들도 거기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냥 도와주고 그런 옆에서 보조해주고 그러한 것이 익숙해져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무언가를 자꾸 해야 하니까 그러한 것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면서 그 전에 있던 그런 습관들이나 그런 변화에 대해서 저항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게 차츰차츰 지나면서 오히려 더 자기 자신에 대한 행동의 이해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또 자립적으로 자신감 있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발전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마음을 챙김으로 인해서 그러한 깨어있는 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스스로가 자립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느려지고 무능해지고 기억력도 없고 몸도 아파서 건강하지 못하고 아픈 데도 많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나도 나이 먹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을 받는 그런 것도 나이가 들면서 이제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도움을 받다 보면 나중에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도움을 받는데 익숙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계속 해주다 보면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율성을 훼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자꾸자꾸 감퇴시키고 내 자신 스스로가 그걸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노인분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스스로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위험하다고 다칠까봐 아니면 엄마가 해줄게, 아빠가 해줄게 하면서 그거를 다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한테는 그 기회를 뺏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거예요.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위험하니까 너는 앉아만 있어. 내가 모든 걸 다 해줄게. 과제물도 넌 가만히 있어. 내가 확실하게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끔 내가 다 해줄게. 그렇게 된다면 아이가 그것을 배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미리 차단해 버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잘하든 못하든 자신이 경험해서 그것을 터득하고 배우고 익히고 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나이를 드셨다고 해서 힘들다고 위험하다고 아니면 불편하실까봐 미리 의자에만 앉아 계시라고 하고 다 옆에서 모든 것을 다 해준다면
그러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그 능력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게끔, 행동으로 할 수 있게끔, 머리를 쓰더라도 생각할 수 있게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는 거죠. 노인이라고 해서 미리 그런 마인드세트에 딱 가둬서 그런 범주 안에 가둬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스스로든 주변 사람이든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그렇게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어느 마인드세트에 가둬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충분히 하실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스스로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옆에서 이제 보조만 하면 되니까 그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기억력이 가물가물해, 자꾸 깜빡깜빡해, 나이 먹었나 봐, 나이 탓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농담으로도 요즘에 자꾸 깜빡깜빡하네, 큰일 났네, 막 그런 얘기를 하면 나이 먹어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이 탓으로 100% 나이 탓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이 교수님도 한 30대 중반? 그 정도 됐을 때, 중반 후반 정도 됐을 때 갑자기 무슨 요일인지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지? 왜 이걸 기억 못했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이가 한 80대 90대 돼서 기억력이 감퇴돼서 기억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 기억을 못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가 이제 7월이었나 봐요. 7월에는 강의도 약속도 없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매일 똑같은 일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거예요.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굳이 요일을 기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것을 인지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관심 있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일이어도 오늘이어도 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일정대로 그대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기억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딱 생각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매일 하다가 문득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죠. 그날이 며칠이지? 그렇게 오늘이 며칠인지, 오늘은 무슨 요일인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항상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할 이유가 없으니까 기억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기억력이 노화하고 조금은 영향이 있지만 그러한 뇌 기능들이 조금 약화돼서 그런 기능들이 감퇴되는 그런 문제는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기억력이 감퇴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 요양원에 노인들을 3주에 걸쳐서 9차례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피험자들을 하나의 실험 집단으로 놓고 그리고 두 통제 집단으로 나누었어요. 그렇게 해서 방문할 때마다 질문의 수준을 높였는데 거기에 이제 요양원의 다양한 난이도 질문을 포함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간호사 이름하고 환자 이름이 얼마나 아는지, 환자 이름을 얼마나 아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음번 칵테일 파티 아니면 무슨 게임 연주회 그런 거일 때 그런 날짜, 그건 언제인지 그런 질문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했는데 이제 대답을 못하면 다음번에 왔을 때 그걸 기억하고 알아봤다가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식사나 일상생활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게 대답을 할 때마다 실험 집단의 노인분들한테는 상품권을 교환할 수 있는 칩을 줬어요. 그리고 두 통제 집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쪽 집단에서는 질문을 받아서 이제 정답을 말했을 때는 그런 칩을 선물한 게 아니고요. 그냥 단순한 기념품을 줬어요. 기념품을 주고, 그리고 또 다른 통제 집단에게는 칩도 안 주고 기념품도 안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세 집단을 검사를 했어요. 전과 후에, 실험 전과 후에 모두 단기 기억력 검사를 받았거든요. 그 결과가 어땠냐면요. 실험하고 나서 그 결과가 실험 집단에 있는 노인분들이 다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다른 두 집단에 비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실험을 종료하고 나서 2년 반 뒤에 그런 사후 연구를 또 했어요. 그 2년 반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후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어땠냐면요. 마음챙김 훈련이 다른 혜택들과 더불어 수명 연장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두 통제 집단, 그 통제 집단의 사망률은 33%하고 27%였어요. 그런데 실험 집단에 있던 그 노인분들은 7%밖에 안 됐어요. 사망률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챙김의 훈련들이 우리 삶에 정말 엄청난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수명에도 연관성이 있고 건강이나 기억력, 그런 생활하는데 많은 부분들이 내 삶을 조금 더 즐겁게 활기차게 할 수 있는 것이 마음챙김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마음챙김의 훈련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훈련하려고 노력하면 내 삶이 훨씬 더 우울하지 않고 즐겁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서, 내용을 보면서 사무엘 울만이라는 분이 청춘이라는 시를 썼거든요. 그 시가 너무 좋아서 예전에 제가 노트에 적어놨었어요. 그래서 그 시가 생각이 났어요.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사무엘 울만 청춘.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장미의 용모, 붉은 입술, 나긋나긋한 손발이 아니라 씩씩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정열을 가리킨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물의 청신함을 말한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선호하는 마음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20대 청년보다 80대 인간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세월은 피부의 주름살을 늘려가지만 열정을 잃으면 마음이 시든다. 고뇌, 공포, 실망에 의해서 기력은 땅을 기고 정신은 먼지가 된다. 70세든 16세든 인간의 마음에는 경의에 이끌리는 마음, 어린애와 같은 미지에 대한 탐구심, 인생에 대한 흥미와 환희가 있다.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마음에 눈이 보이지 않는 우체국이 있다. 인간과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희망, 기쁨, 힘의 영감을 받는 한 그대는 젊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아이러니에 눈이 덮이고 비탄의 열매가 갖춰질 때 20대라도 인간은 늙는다. 머리를 높이 치켜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80세라도 인간은 청춘으로 남는다. 네, 여러분도 청춘으로 살기 위해서 마음 챙김의 그런 능력을 향상시키고 키우는데
노력하시면 조금 더 즐겁게 젊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